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최순실 씨가 싸버린 서랍장에서 의문의 약물 봉지와 그 안에 담겨있는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주사기와 의문의 약물. 도대체 최순실 씨는 무엇을 위해 이 약물과 주사기를 지녔던 걸까요?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이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치권 이야기로 동아일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물러나라! 라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정현 당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팔아먹은 유다 되란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헐값에 넘긴 제자, 가롯 유다가 될 수는 없다. 되어서도 안 된다. 본인은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를 하고 있는 비박계 의원들을 싸잡아서 비판한 말로 풀이가 됩니다. 이정현 대표의 유다 발언, 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보도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검찰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K와 롯데,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을 검찰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세점 4억 건에 대해서 부정 청탁을 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SK와 롯데가 이른바 면세점 4억 건을 얻기 위해서 최순실 씨를 위한 재단에 돈을 댔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사는 뇌물죄 적용 여부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야권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군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은 다음 달 2일이나 9일에 표결하겠다.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에 탄핵 표결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은 야당 인원만으로 야당이 전원 탄핵에 찬성을 해도 이 탄핵에 필요한 인원수가 충족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내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 새누리당이 과연 탄핵 찬성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 야3당은요. 40여 명으로 늘어난 새누리당에서의 찬성파와 공동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 찬성파는 곧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특히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데 탄핵에 찬성하는 당내 의원들이 40여 명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표결은 끝까지 가봐야 하기 때문에 과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이정현 당대표의 이야기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면 한겨레 신문은 추미애 당대표의 설화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 기사 썼습니다. 추미애 왜 이럴까? 도대체 당초에 이해가 안 된다. 한겨레 신문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 계엄령, 그리고 청와대의 식도 끊어버리자 이런 말에 이어서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서 부역자 집단의 대표다. 라는 이 비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역자. 과연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김무성 계에 대해서 부역자로 치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당내에서도 추미애 당대표의 잇따른 설화에 대해서 비판의 의견이 많습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청와대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를 굽히지 않은 김영웅, 최재경, 이 두 사람. 그런데 청와대는 두 사람의 사표를 반려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외신 국제뉴스 한 가지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복한 임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칠면조를 사면하는 전통 행사도 있는데 표정이 밝죠? 왜 밝을까요? 임기 말에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글쎄 57%를 기록했습니다. 7년 임기 중한 역대 최고치다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 참 좋겠습니다. 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오늘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의문의 주사기와 약물에 대한 보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최순실 씨가 쓰다 버린 서랍장 안에는
약봉투와 그 안에 담겨있는 주사기와 의문의 약물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돌직구쇼 오늘의 특종으로 시작합니다. 네, 서랍장 속의 의문의 주사제 도대체 어떤 약품이었고 어떤 용도였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최순실 씨가 쓰다 버린 서랍장 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같은 주사기와 약물이 있었습니다. 그 약물의 용처와 최순실 씨의 약물 사용에 대한 단면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약물 게이트로 비화된 문제의 주사제 논란 첫 번째입니다. 주사기와 약물이 통째로 개인의 서랍장에서 발견이 됐다. 이것은 불법 반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성희 위원님.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서랍장 안속에서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주사기와 약물 모두를 입수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약물입니까? 약물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예. 주사기부터 얘기를 할까요? 그러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실 씨는 주사를 좋아해. 어, 왜냐하면 보통 저는 지금도 주사 맞기가 싫거든요. 예. 웬만하면 주사 넣겠다 하면 약으로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여기는 주사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고 차움의원에서도 주사제를 본인이 처방해 간 것마다 600건이 넘는다고 해서 주사를 좋아하는데 최순실 씨는 주사기를 참 좋아한다. 저렇게. 그렇죠. 저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 보통 주사 같은 경우 자가 처방하는 경우 뭐 당뇨병 같은 경우에 본인이 본인을 찌를 수도 있는 그런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해서 간호사가 예. 주사를 놔주는데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불법이고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최순실 씨가 그 주사기나 이런 거를 약을 받아서 집에서 이제 주로 사용했다는 걸로 볼 때는 이렇게 특권, 불법, 변칙 이런 걸 통해서는 것이 완전히 체질화돼 있다. 예. 특히 병원 기록에서 그것이 많이 나왔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그 약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잠시 후에 얘기를 계속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사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잘 알려진 것처럼 차움병원에서만 주사제 처방을 6년간 293차례나 처방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주사를 놔할 정도로 주사기에 익숙해져 있었던 걸까요? 여러 의료계의 인터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그중에서도 김상만 의사가 이 최순실 씨의 주사제와 관련돼서 과거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잘 알고 주사 잘 아는 간호사가 있으니까 처방만 해주면 그 주사는 자기가 거기 가서 맞겠다. 전문의약품은 절대적으로 그 아무나 유통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약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김상만 원장이 진술한 바는 자기가 아는 간호사가 있으니까 주사제 처방만 해달라라고 말한 거고 뒤에 있는 이 성형외과 전문의는 전문의약품, 특히 주사기 같은 경우는 아무나 유통해서는 안 되는 게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죠. 예. 네. 사실은 뭐 대리 처방, 뭐 반복 처방이란 말도 하지만 대리 처방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다 금지되어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반드시 그 병원 내에서 해소가 돼야 되는 건데 처음에 그 차움병원에서 얘기는 이런 거였죠. 그 어떤 간호사가 최순실 씨한테 주사를 놓으려고 했는데 그때 좀 혈관이 좀 터졌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불쾌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주사를 잘 놓는 뭐 간호사가 있으니까 일단 약만 달라. 그래서 처방을 해갔던 걸로 굉장히 수차례 처방을 했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차움뿐만 아니라 지금 저 주사제는 또 강북의 어떤 병원이라고 하는데 강북의 한 병원. 라고 하는데요. 피부 비뇨기과더군요. 네네. 그래서 일단 주사제 성분도 사실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문의약품을 외부로 계속 유출하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지금 발견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저 약을 어떻게 저렇게 다량으로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정말 누구한테 최순실 씨 본인한테 놓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제3자한테 전달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규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규명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만 보면 윤태곤 실장님, 이 최순실 씨가 상당히 약물을 즐겨서 주사기를 통해서 맞아왔다. 이런 것이 추정이 가능해 보여요. 지금까지 이제 언급된 병원들이 원래 한 3개 정도였어요. 첫 번째 이제 순천향병원. 순천향병원. 이게 최순실 씨 집안에서 이제 좀 큰 병이 있을 때 주로 이제 갔던 주치의처럼 갔던 이제 종합병원이죠. 여기서는 뭐 불법적인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지는 않고 순천향병원을 이용했고 그다음 차움병원이 있고 김영재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제4의 병원까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참 뭐 흔히들 이제 의료 쇼핑이라고 하는데 의료 쇼핑을 많이 하는 분이고 거기다가 좀 이제 용도가 불분명하고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그 염산 에페트린 같은 경우에는 필로폰의 원료기 때문에 유통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이걸 뭐 어디다 썼는지는 뭐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혈관 수축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근데 주사기가 스스로 주사를 일반 사람들은 찌르기가 좀 두렵지 않습니까?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이제 안전 주사기로 돼 있어가지고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탁 찌르면 이제 바늘이 쏙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안전 주사기고 저기 이제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 같은 일반 주사기는 아니거든요. 예, 한번 저희가 입수한 주사기를 한번 그림을 실물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일반 주사기다. 그렇죠. 예. 저것도 뭐 자꾸 해본 사람이 실제로 쓰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피하 주사가 보편적이지는 않죠. 그리고 보통 이제 주사를 뭐 누가 놔준다. 아까 이제 김상만 의사가 말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옛날로 치면 이게 뭐 링거 아줌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간호조무사 자격을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불법입니다만은 해주는 경우인데 그건 정맥 주사용이고 저건 또 피하 주사용이래 가지고 정말 뭐 미스테리네요. 뭐 물론 이게 본질적으로 이분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만은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네, 차움에서도 대리 처방 그리고 다량의 주사제 구매 그리고 대통령에게 위한 주사제도 최순실 씨가 대신 처방을 받아갔다라는 의혹들이 무수히 제기됐는데 거기에 한 가지 의혹이 더 추가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주사기와 약품, 이번엔 그 약품이 어떤 약품인지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출력물에 나와 있습니다. 파면 팔수록 조금 더 의문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서랍장 속에 발견된 그 약품은 염산 에페드린이라는 약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약의 성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전문의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산 에페드린은 가정집에서 상비해서도 안 된다.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응급실 내지는 수술방에서 마취과 선생님의 그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용하는 약이거든요. 개인 가정집에서 이렇게 상비약처럼 이제 구비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윤 실장님, 조금 전에 염산 에페드린 간략히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최순실 씨가 이거를 썼다라고 저희가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최순실 씨가 쓰다 버린 서랍장에서 발견이 된 만큼 이 약물의 성격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약입니까? 아까 제가 이제 혈관 수축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좀 신경을 차단하는 물질이거든요. 신경을 차단한다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극을 뭐 둔감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통증을 약화시킨다든지. 결국 이제 마약은 이제 두 가지인데 신경을 차단하는 게 있고 신경을 확 키우는 게 있어요. 민감하게 만드는 게 있고 둔감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이 에페트린은 후자 쪽인 거죠. 그러니까 마취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건데 집에서 뭐 어디다가 이걸 썼는지 짐작도 불가하네요. 전문의들은 이 염산 에페드린이 중독성이 강한 마약, 필로폰의 주 원료다라고도 말하는데 김병민 의원님,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도 이 염산 에페드린을 같이 쓴다. 이게 지금 오늘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그동안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뭐 대리 처방 등등이 있어서 혹시나 프로포폴에 맞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프로포폴 우유 주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주사를 맞으려면은 혈관이 자꾸 투약을 해야 되는데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사 자꾸 맞다 보면 혈관이 아픈 거예요. 그럼 이 혈관이 아픈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놔야 되는데 그때 바로 이 염산 에페트린인가 이 약물을 쓰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씨 서랍에서 발견됐으면 혹시 프로포폴에 맞은 거 아니야? 프로포폴 맞는 과정에서 이게 같이 쓰인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들이 증폭될 수 있는 거죠. 프로포폴을 자주 맞다 보면 혈관이 아프기 때문에 그 통증을 완화시켜줄 때 종종 같이 쓰는 약이 이 염산 에페드린이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칼럼, 전문가들은 이 염산 에페드린은 전문가의 전문적인 처방 없이는 이렇게 가정집에 마치 감기약이나 모기약이나 뭐 파스처럼
이렇게 구배해 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무슨 소화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주사액은 성기능 억제나 기관지 천식 치료 그리고 혈압 상승제로 쓰이는 전문 응급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열한 한 3가지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갖고 있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약일 수밖에 없죠. 네. 게다가 부작용도 굉장히 심한데 뭐 심장마비 그리고 뇌출혈 등을 함께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저런 약이 뭐 어쨌든 누군가가 처방을 해줬을 테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좀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요. 저도 참 궁금하네요. 지금 나오는 약물들의 종류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나오는 약물들의 그 종류라는 게 굉장히 일반인들이 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도대체 예. 어떤 용도로 누구한테 쓰였는지 그 2가지가 좀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기진 전 의원님 오늘 모셨는데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다량으로 구매했다는 뭐 처음 아셨다라고 하는데 무슨 태반 이름도 주사, 처음 들었어요. 마늘 진짜. 주사, 예. 신데렐라 주사 등등해서 깜짝 놀랐어요. 태반 주사는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최순실 씨도 이렇게 의문의 약품들을 서랍장에 상비해 그래서 뒀다. 이게 최종 사용자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죠. 예, 근데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요새 참 의학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이 배우고 그럽니다. 근데 나라의 중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문제는 참 안타까운데 이게 마치 1970년대에 주간지 기사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70년대 주간지 기사 같다. 예. 그때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기사들이 나왔죠. 근데 우리의 이런 상황을 이웃나라 일본이 엄청 고소하게 생각한다는 거고 예, 지금 코미디 소재가 됐다죠, 이게? 일본 내에서 일본 방송을 보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여행 다녀온 분들이. 그리고 특히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 혐한 코미디언이 이 비아그라 문제, 뭐 이 무슨 주사 문제, 청와대 문제를 가지고 아주 뭐 그냥 회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근데 원인을 제공한 것이 물론 잘못이지만 이거 적절하게 빨리 수사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서 국민들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상상의 소설을 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부끄럽습니다. 나라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약물이 무엇인지 최순실 씨가 이 약물과 주사제를 통해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된다. 이기진 전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약물 봉투에 적혀있는 한 피부 비뇨기과에 저희 취재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 같이 쓰는 약품이라고 하는데 해당 병원에서는 과연 최순실 씨에게 처방을 해준 것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처방을 해줬다면 최순실 씨에게 처방을 해줬는지에 대해서 해당 병원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3번째 출력물입니다. 절대 마약 용도가 아니다. 최순실 씨를 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순실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제와 주사기가 담겨있던 약봉투에 새겨진 서울의 한 병원입니다. 간판엔 진료 과목으로 비뇨기과와 피부과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비뇨기과를 전공한 원장 A씨는 일반의 자격으로 태반 주사 등 미용 주사도 시술하고 있습니다. A씨는 비뇨기과 환자들에게 혈관 수축제 용도로 염산 에페드린을 주사기에 담아 처방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발기부전 환자는 이 문제가 없는지 혹시 지속증 같은 게 오면 그 약은 발기 지속증 때 쓰는 약이에요. 남자분들. 그러면서도 주사제를 앰플 형태 그대로 환자에게 처방해 준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염산 에페드린 처방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때 사무장이 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주사에 재워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환자가 녹으니까. 비뇨기과에서 염산 에페드린은 남성 질환에만 사용하는 주사제. 최순실 씨가 아닌 누군가가 대리 처방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최 씨가 직접 대리 처방을 위해 이용했던 병원들이 주로 강남에 몰려있던 것과도 구별됩니다. 최 씨가 강남뿐 아니라 강북에 있는 병원까지 대리 처방을 위해 이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일단 해당 의원에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순실 씨를 모를 뿐더러 그 약품은 뭐 마약용으로 우리가 처방해 줄 리가 없다. 그냥 뭐 남성 치료제다. 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마약류를 처방했다가는. 대리 처방도 말 그대로 의료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일이고요.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처방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아니라 환자들한테 바로 이 약물을 처방하긴 하는데 어떤 용도로 처방하냐면 혈관 수축제 용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기능을 억제시킨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거는 병원에서 왜 바로 주사 놓지 않고 그걸 갖고 가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남성이 갖고 있는 성 기능이 너무 과대돼서 이게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 이 약을 나갖고서는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갖고 가서 써야 되는 거니까 맞으니까 대신 그런 경우에 앰플 형태로 주는 게 아니라 주사기에 담아서 준다라는 겁니다. 일회용으로 싹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처방에 대한 변명은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 최순실 씨가 그러한 핑계를 대갖고서는 필요하다고 받아놓고 앰플 형태로 갖고 와서 이게 프로포폴용으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른바 마약 용도로 썼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또 저희 잘 모르니까 이제 상상을 좀 보태자면 사실 여성이 병원이 비뇨기과 병원이잖아요. 여자들이 산부인과도 가기 싫어하는데 비뇨기과를 갔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여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순실 씨가 이혼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정윤회 씨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그 뭐 중에 일가 친척이라든가 그 집안에 어떤 사는 사람이 처방을 받아놓고 쓰지 않고 있다가 최순실 씨 서랍에 넣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순실 씨가 직접 대리 처방을 하지 않고 그 집에 사는 어떤 일가 친척이 그거를 처방 받았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가 직접 처방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정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고 김병미 의원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처방 받은 게 맞다면 그 서랍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약 용도로 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지적까지 함께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청와대에서 다량으로 구매했던 주사기와 약품들 청와대에서 모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해명과 의료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상반되는 부분이 상당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대목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수상한 청와대의 해명, 의혹만 더해진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 주사제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의 해명이 영 석연치가 않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을 상세히 인터뷰해서 항목별로 청와대 해명과 다른 사실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와 의료계의 지적이 전혀 다릅니다. 어제 저희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내용, 청와대가 구매했다는 엠나 5% 크림에 대해서 어제 저희 동아일보는 이 엠나 5% 크림은 얼굴 성형 시술 시 얼굴 부분의 국소 마취를 위한 크림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성형 시술 외에도 사용을 한다. 주사를 맞을 때 덜 아프라고 솜에 바르는 것도 있고 경호원들이 상처에 바르는 용도다 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면으로 반박을 했지만 하루 동안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가 의료계 전문가들 만나서 취재를 해본 결과 주사 시 솜에 바른다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그건 소독제다. 엠나 5% 크림을 주사 맞을 때 바르지 않는다. 대부분 성형시술 전에 얼굴용 마취제로 쓰인다. 그리고 만약에 청와대의 해명대로 상처에 이 엠나 5% 크림을 바른다는 건 상처에 소금물을 뿌리는 격이다. 결코 발라선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와대에서 구매했다는 이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로 활용을 한다라고 청와대에서는 해명을 했지만 저희들이 만난 의료계 전문가들은 가격이 70분의 1 이하로 싼 전용 치료제 활용이 상식이다. 그리고 최근에 오히려 고산병을 악화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거를 이렇게 대량으로 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태반주사와 배국주사와 관련해선 경호원 등 청와대 직원 건강관리용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그건 건강관리보다는 노화방지 등 미용 목적이 큰 주사제다. 결정적으로 효과도 입증이 안 됐다. 애토미 데이트 리프로즈. 청와대에서는 기관 삽입술 등 응급용 전신 마취제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제2의 프로포폴 용도로 많이 쓰인다라고 여전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민의 리트로 주사 같은 경우는 역시 응급상황시 혈관 확장제다. 이 해명은 일리가 있다. 의료계에서 유일하게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 이 해명은 일리가 있다라고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이 칼럼,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청와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 그렇죠. 마취크림은 저도 저게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걸 한번 맞아봤습니다. 예전에 몸에 그 약간 사마귀 뭐 점 이런 거 비슷하게 나가지고 병원에 피부과에 갔더니 어떤 크림을 발라주면서 한 20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분 뒤에 그 부위가 정말 감각이 없어지면서 이제 레이저로 점 같은 거를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피부과에서 남성분들도 뭐 기미나 이런 거 치료 받으러 갈 때 다 똑같이 하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청와대에서는 주사 맞을 적에도 저걸 논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한 의사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죠. 이 상처에 저 크림을 넣었다라는 거는 그 된장이 상처에 좋다라는 수준이다. 그 정도밖에 해명이 안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처에 된장을 발라라라는 해명과 같은 수준이다. 예,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어디 뭐 다치면 된장 바르면 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딱 그런 수준이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고산병 때문에 이제 비아그라 저희들도 며칠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비아그라는 뭐 2,000m에서 3,000m 정도 높이의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최근 논문에서는 효과가 또 없다,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 여러 가지 엇갈리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왜 이렇게 다량 구입했는지,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5월 순방이었는데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왜 이렇게 일찍 구매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저는 또 이게 수면제, 그러니까 저는 불면증, 저도 이제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약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구매했던 수면제는 600정인데 이게 55세 이상 고령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경호원들한테 시차 적응차 줬다고 하는데 경호원들은 55세가 되기가 힘들죠.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 아닌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오는 설명들이 너무 앞뒤가 안 맞고 일반인들도 물론이고 전문가들한테는 더더욱 좀 상상과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기진 전 의원님. 한나라당의 대변인도 지내셨으니까. 안 시켜도 비아그라 얘기 좀 하려고 그랬어요. 대변인 뭐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니, 똑같은 질문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뭔가 의혹이 나오면 상당 부분 저작거리에서 소설이고 안타까운 의혹도 것은, 있는데 그걸 안타까운 건 해소해줘야지. 저럴 때는요. 대변인이 대변해 줄 게 아니라 청와대 뭐 의무실이나 주치의가 있잖아요. 그분이 의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맞든지 틀리든지, 자,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진실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비아그라 얘기를 지난 제가 수요일에 나와서 했죠. 나는 청와대 발표를 비아그라 부분은 믿고 싶다. 그 이유는 고산지대에 방문을 할 때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젊은이가 더 숨차고 막 그래요. 그건 내가 에콰도르를 가봐서 아는데, 그 방송을 하고 말하자면 청와대 말을 믿자라는 방송을 하고 가니까 집에 가니까 문자가 왔어요. 양모라는 사진 기자, 퇴역 사진 기자인데 최근에 퇴역했는데 맞다. 그 말이 맞다. 내가 어디 고산지대에 촬영 갔을 때 거기에서 비아그라를 나눠주는 것을 난 분명히 봤다. 경험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의학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얘기고 그 당시는 그것이 그런 용도로 쓰일 때는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부작용이 있다는 걸 밝혀주면 안 쓰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그 부분은 비아그라 문제가 가장 상상을 동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내니까 이거는 분명히 청와대 발표가 나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샀잖아요. 의료계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청와대 의료진에서. 작년에 샀고 청와대 이제 현역 중령인 의무실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온 게, 이 청와대 해명을 보면은 그래 100% 틀린 말은 아닌데 약의 한 3번째 효과, 4번째 효과를 가지고 그 약을 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효과를 가진 약들이 있는데 굳이 그걸 안 사고 3번째, 4번째, 예를 들어서 넌 집에 왜 소주가 그렇게 많냐, 밥상에 기름기 있으면 소주로 닦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퐁퐁으로 이렇게 닦으면은 제일 잘 닦이는데 소주로 밥상에 기름기가 안 닦이는 건 아니에요. 닦이죠. 근데 청와대 해명이 그런 식이라는 것이고, 근데 저는 여전히 본질적인 것은 비아그라보다는 그 미용용 주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아그라 같은 경우 3번째 효과라도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태반 주사, 배곡 주사가 경호원들이 맞는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네. 이건 공상이라든지 외상일 경우에 치료제들은 말이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경호원들은 피곤하거나 어제 자기들이 혹시 술을 마셨거나 밤에 늦게까지 있었던 거를 숨겨야 되는 직업이에요. 혹시 피곤하면 밖에 나가서 몰래 이렇게 뭐 자고 온다든지. 근데 경호원이 청와대에서 저 요새 몸이 안 좋으니까 이 주사 한 대 놔주세요. 쉬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전 제일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그 부분이고, 두 번째 비아그라 이런 것도 참 석연찮기는 짝이 없다고 봅니다. 예. 주사제 처방과 관련된 의문 3가지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의혹인데요. 최순실 씨가 단골로 병원을 찾았다는 김영재 의원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수요일은 처방을 하지 않았다. 나는 운동을 했다. 매주 수요일은 정기 휴진일이다. 라고 답을 했던 김영재 원장. 그런데 저희 동아일보가 취재한 결과 수요일은 정기 휴진일이 아니었습니다. 출력물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김영재 원장의 말바꾸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채널A 돌직구 쇼에서 저희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김영재 원장이 프로포폴을 처방했었다 라는 사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해당 원장은 장모를 아침에 시술해주고 골프를 치러 갔다라고 말을 바꿨는데, 그런데 정기휴진이라고 밝혔던 그 수요일에 수십 차례 프로포폴을 처방해 왔던 것으로 저희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근거 자료입니다. 김영재 의원, 최순실 씨의 단골 의원입니다. 수요일 정기휴진이라고 밝혔던 수요일에 프로포폴 진료 사용 횟수 대장입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12번의 진료, 41개의 프로포폴을 썼고요. 2014년 하반기에는 14번 수요일에 모두 진료를 했고 59개의 프로포폴을 처방했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진료 횟수 14번, 하반기에는 13번, 프로포폴은 66, 56. 2016년 상반기에 15번, 하반기에 7번, 65개, 23개. 수요일에 정기 휴진이라고 했는데 총 75번 진료를 했고 310개, 10개의 프로포폴을 썼습니다. 왜 김영재 원장은, 정성희 위원님, 취재진들에게 거짓말했을까요? 거짓말을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 김영재 의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설명이 4월 16일 수요일이었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날 본인이 청라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하면서 골프 기록과 함께 하이패스를 통과한 기록까지를 했는데 그날 프로포폴을 처방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골프장 가기 전에 병원 문이 열어서 장모를 진료하고 갔다라고 하면서 수요일은 원래 휴진이다 그랬는데 저 기록을 보니까 지난 3년간 수요일에 문을 여는 경우가 75차례나 된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요일 나만 쉬고 다른 병원에, 그 병원의 다른 의료진들은 일합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나는 쉬고 간호사들은 나와서 일을 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병원에 의사가 없는데 그 병원이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프로포폴은 김영재 원장 본인만, 의사만 처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저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처방을 했다고 그러면은 처방을 했다 그러면 뭐 완전히 의료법 위반이고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병원 자체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엄청난 그 위반이라서 설명 석연치 않다. 최소한 수요일 날은 정기 휴진이다라는 말은 이제 거짓말인 게 드러났고, 혹시나 이제 또 다른 이제 의혹의 가지가 갈래가 있는데, 혹시나 수요일 날 만약에 그 병원 문을 닫았는데 프로포폴을 처방했다고 하면은 이 프로포폴을 처방한 대장 기록, 의약품 관리 대장은 거짓말이다. 최소한 대장이라도 거짓말이다. 네, 왜냐하면은 대장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계속 처방한 걸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약품 관리 대장이 허위라는 그런 의구심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이 약품을 관리할 때 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취재 수첩 보면 오늘은 빨강 펜으로 썼다가 다음 날은 파란 펜으로 썼다가 잡히는 대로 쓰게 돼 있는데, 아주 그 볼펜을 쓴 볼펜의 그 기록과 그다음에 연필 필체, 그다음에 쓰는 볼펜 이런 것이 아주 일관적으로 3년치, 그러니까 정말 어저께 일기 몰아쓰듯이 같은 필체로 돼 있어서 안 그래도 의구심이 나 있는데, 식품의약품관리청이 여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식품의약품관리청도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밝히질 않았어요. 이것도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김영재 원장이 분명 거짓 해명을 했고 이 사실을
거짓말인 줄 알고 있었던 식약처.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 취재하면서 식약처가 이 먹거리에 대한 비위 사실도 알면서 눈 감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걸 지적하는데 이번에 약이니까 이 사실을 또 식약처가 숨겼다. 네, 이걸 알고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국민적 공분을 더 사게 만들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요. 프로포폴 개수를 통해서 주의료 횟수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실제 수요일에 주의료 했던 횟수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프로포폴을 안 쓴 다른 일반 진료는 더 많을 수 있다. 제가 어저께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병원에 수요일, 평일에 휴진하는 병원 본 적 있으신가요? 굳이 있다고 치면은 뭐 오전 정도는 그 휴진을 하고 오전이나 오후 정도. 그리고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외래 진료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말 그대로 의원이기 때문에 대학에 외래 진료 갈 만한 일도 없는 거로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요일에 정기 휴진이라고 얘기한 부분들을 가지고 모두가 그걸 믿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채널A 단독 보도인가요? 보면서 참 그래도 훌륭한 일을 하나 더 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과정에서 계속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왜 이것들을 보건복지부나 식약처라든지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는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감, 의구심 이런 것들을 더 증폭시키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궁금한 건 김영재 원장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3년 동안 75회라고 하면은 1년에 뭐 25차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번꼴로는 계속 이제 수요일 날 저렇게 그 진료를 했다고 프로포폴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정기적입니다. 지금 횟수를 보면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저께 그 김영재 의원 측에서 해명이 나왔어요. 장모님 얘기를 하니까 그럼 가족이나 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병원에 다른 사람 없을 때 휴진할 때 오는 경우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연예인이랄까, 뭐 정치인이랄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휴진하니까 그때 아름아름해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저도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거는 예를 들어 프로포폴 같은 경우도 그 3년 동안 그러니까 2013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4,000병이나 그 주문을 했다고 해요. 일반 병원에 쓰는 수요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군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1년에 1,000병 이상 쓰는 거는 일반적인 의원에서 너무나 양이 많은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제 날짜도 지금 서로 진술이 좀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르고 1,000병 이상이나 왜 구입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나오는 거죠. 김영재 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사용했다는 그 프로포폴의 용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수요일에 휴진을 한다고 취재진 국민 앞에 거짓말을 했는지 모든 것이 다 의문투성입니다.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영재 원장과 관련한 또 하나의 주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의 주치의입니다. 청와대의 주치의는 애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병원장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 병원장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앞선 세브란스 병원장이 주치의로 있을 때 마늘 주사를 처방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주치의가 거절을 하자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으로 주치의가 교체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마늘 주사 등 주사제들이 청와대로 들어갔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 돌연 해외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병원 측은 무슨 용도로 무슨 이유로 해외에 나갔는지 이유를 도통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출연물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전문의가 아닌 김영재 의원을 서울대 병원에 이른바 외래 교수로 위촉을 한 바 있는 두 사람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더 나아가서 최순실 씨와 세 사람의 트라이앵글, 삼각관계는 도대체 무엇이냐? 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입니다. 그런데 돌연 출국을 했다. 김병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재 원장이랑 관계가 계속해서 우리가 의혹들을 재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 리프팅이라는 시술 때문에 김영재 원장이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 근데 그거를 그냥 의사만 한 게 아니라 이걸 또 납품하는 의료회사까지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실을 서울대 병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서울대가 또 구매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둘 간의 관계가 이게 브로맨스를 넘어서 뭔가의 의혹적인 단계까지 이른 겁니다. 거의 동반자 수준이다. 근데 이분이 지금 현직 서울대 병원장이라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언론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검찰의 수사가 거의 코앞까지 와 있다고 해도 무방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출두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연 24일 오전에 해외로 출국을 한 겁니다. 예. 이 사람이 4인의 신분으로 해외를 출국했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가는지 나의 사생활이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일부는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직 서울대 병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공공의료기관을 거의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신 분인데 예. 행선지를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갑자기 드는 생각은 저는 왜 또 홍기택 전 총재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해외 어디 있는지 모를 해외를 떠도는. 여전히 해외를 떠들고 계신 홍기택 총재. 뭐 국정감사에서 참석하지도 않았고 예. 결국 AIIB 부총재 자리를 내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이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그 자리를 뺏기게 되고 이런 사람들 다 밖에서 떠들고 계신 건데 이분 나갔다가 안 들어오시는 건 아닌지 예. 아니면 들어오시긴 들어오시는데 지금 현재 이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밖에 나갔던 사람들은 꽤 오랜 기간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 도대체 증거를 인멸한 건지 말 맞추기를 시도한 건지 알 턱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오해와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는지 떳떳하게 밝히면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많은 언론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대목들을 자꾸 찔러주는 겁니다. 이것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서울대 병원장이 해외 출장을 갔다면 학술대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학술대에 갔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밝혀왔던 것이 관례고 밝혀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서울대 병원 측에서도 어디로 갔는지 절대 말해줄 수 없다. 모든 게 의혹투성입니다. 이분 서창석 씨요. 서창석 원래 분당 서울대병원 출신인데 분당 서울대병원이 이번에 이제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우선 이제 복지부 장관을 배출을 했고요. 분당 서울대병원 의사로서 이례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영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장을 한 것도 이제 이례적인 일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경력이 대통령 주치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 뭐 분당 서울대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대통령 주치의를 할 수 있죠. 여성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왜 갔느냐 하는 이제 그 고리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김영재 의원이라 굉장히 오랜 친분이 있다는 거죠. 김영재 원장. 예. 김원재 원장은 이제 알려진 대로 가톨릭대 출신이고 서창석 원장은 서울대 출신인데 둘이 그 전부터도 20년 정도 오래 알아온 사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최준수 씨가 굉장히 자주 이용했던 성형외과 의원이기 때문에 예. 뭐 생각하기에는 김영재 의원이 최준실 씨한테 부탁해서 서창석 의사가 굉장히 훌륭한 의사니까 주치의가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창석 의원이 주치의로 가고 나서 쉽게 말하면 막혔던 태반주사 통로가 확 부들린 거예요. 어떤 반대급부로. 예, 반대급부로 딱 뚫려서 그것이 막 청와대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듣도 보도 못한 실리프팅 이런 거 좀 이렇게 얼른 생각하기에도 좀 의심스러운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최고 의료기관 중에 하나인 서울대병원이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심지어 김영재 의원의 부인이 서울대 병원장실에 드나들었다. 그런 목격담도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이 3자 간에 상당한 이제 고리가 있는 걸로 의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민감한 시기에 황선지도 밝히지 않고 떠나간 거는 뭐 저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고 이거는 비서실에서 어떤 출장을 갔다 하고 한마디만 하면은 뭐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대통령의 주치도 권력이라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일단 최순실 씨가 뭐 김영재 원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비선 의료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주치로 묵인을 했다면 그것은 굉장한 잘못이고 그리고 서울대 병원의 외래 교수 자리를 만약에 추천으로 자기가 대통령의 주치가 됐다라는 이유로 제공을 하고 약품을 구매해 준 거라면 이것도 직권남용이고요. 직권남용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런 일의 모든 고리에는 원칙을 무시한 것 아니겠어요? 원칙을 그렇게 중시하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학자라는 것은 추워도 배고파도 그리고 칼이 들어와도 진실이 변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마늘 주사를 놔달라고 그랬을 때 이건 그렇게 놓는 게 아니다라고 버틴 세브란스 병원장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장은 훌륭합니다. 주치의를 못하더라도 바꾸더라도 그리고 불이익을 당해도 해야죠. 저는 서울대 병원을 상당히 신뢰하거든요. 예.
서울대 병원만 일단 들어가면 벌써 몸이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병원 안 가요. 그건 마지막 가려고. 예. 그런데 학자들까지 이래? 출세를 위해서? 예. 이건 이 화면을 보고 이 신문을 읽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마음속에 가진 어떤 믿음 이런 것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국민들을 모두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울대였는데. 이건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다. 없습니다. 예. 있는 대로 얘기하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 주치의 그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있다고 뭐 묘비에다가 주치의 출신이라고 쓸 거예요? 주치의도 권력이라고. 아이고 이거 진짜 부끄럽죠. 예. 세브란스 병원장 대단하네. 난 고대 출신이지만 대단해. 예. 고대 출신 중에서 처음으로 연대에 대한 인정. 아니 그래야 돼요. 학자는 그래야 됩니다. 학자는 그래야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이 예. 사회가 그래야 그래도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의문의 출장 중인 서창석 원장에 대해서 윤통근 실장님. 일단 당장 서울대 병원에서 뭐 출장지가 어디인지,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야 되고 그것도 밝히지 않는다면 검찰이 소환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저게 측이라고 하는 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홍보실이 모른다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비서실도 모른다는 건지 비서실은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분이 출장인지 휴가인지 그거는 아무리 기관의 장이라고 해도 통보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휴가라면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출장이라고 하면은 행선지에 대해 가지고 쓰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대통령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해져야 되고 이건 제가 생각할 때 홍보실이 지금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더 구구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의혹만 깊어질 뿐이에요. 지금 뭐 다른 기사를 보면은 차병원의 고위급도 지금 이제 출국 중이다. 거기야 민관기관이니까 뭐 출장인지 휴가인지 모르겠지만은 안 밝히니까 뭐 두 사람이 뭐 거 가서 만나가지고 입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 출국을 한다면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걸 저 사람들이 모르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더 센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갑자기 돌연 출국을 하고 또 비서실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검찰이 뭐 참고인 신분이 됐든 뭐가 됐든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을 보좌하는 주치 그 당시에 책임자였잖아요. 책임자가 있을 당시에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주사제들이 들어갔고 엄청나게 많은 약들, 뭐 비타민제 등등 이게 들어간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 대변인 나와서 할 것도 아니고요. 당시 담당자는 그 서창석 의원이었고 그렇다면 저 병원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게 이 모든 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55분, 56분 동안에 보도했던 이런 주사제에 관련된 모든 의혹들의 상당수를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은 주치였기 때문에 알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의료인의 최소한 어떤 양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뭐 먼저 가서 묻기 전에 본인이 얘기를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좋은 성경 말씀을 이런 데다 인용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당대표 물러나라 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당내 비박계 의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론 유다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우리 야당에 따르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수인이 배신자가 변절자가 돼달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돼달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돼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무 잘못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제자인 가룟 유다가 헐값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저 사람을 모른다. 나와 저 사람 연관 짓지 말라. 배신을 때리죠. 요즘 참 신문 읽으면서 어려운 게 요즘 막 의료 그 주사제 이름 다 외우기 바빠 죽겠는데 이제 또 종교까지 개입이 됐어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된다. 네, 저는 이제 종교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긴 한데 이게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야. 막 이렇게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찬찬히 읽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러니까 종교인들 보기에는 굉장히 가슴 아프죠. 어떻게 이 정치적인 어떤 진흙탕 싸움에 저런 식의 어떤 비유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유다는 또 누구인가, 이렇게 또 짝짓기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일컬어서 뭐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정현 대표를 이제 두고 남경필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일종의 박근혜라는 어떤 종교를 모시는 사이비 신도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어제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사이비 신도가 아니라 충실한 신도다. 뭐 사이비 신도 아니다? 네, 충실하다. 진짜 신도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서로를 비판하는 그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정현 대표한테 뭐 품격 있는 언어까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좀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정현 당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반응들을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은 이정현 대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먼저 챙겨보시기 바란다. 이런 저열한 인간이 대한민국 집권당의 당대표다라고 강력한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정현 대표가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기독교 신자로서 귀를 닦아내고 싶을 정도의 모욕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고요. 기독교계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신성 모독이다. 이 대표가 성경에 대한 기초적 상식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반응을 내놨네요. 이 의원님. 저는 그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하고 이런 반감이 나오고 지탄받을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친박이라는 파가 다 있고 우리나라에.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올해 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게 거품을 물고 박근혜를 팔고 목을 메고 당선이 됐던 사람들이 모두 다 입 다물고 있는데 그래도 이정현은 끝까지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나는 배반할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통령 팔아서 국회의원 되는 과정에서 거품을 문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진박 어벤져스 지금 다 입 다물고 있다.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 이정현 대표 표현이 잘 됐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이라도 남자답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만히 입 다물고 숨만 쌕쌕 쉬고 있는 박근혜를 팔고 국회의원이 된 분들 지금 어디 가셨나요? 인용이 불견입니다. 사람 그림자가 이렇게 안 보여도 되는 겁니까? 불이익을 당해도 이럴 때 한마디를 해야 그래 저 사람 그래도 줄기가 있네. 우리 사회는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 이정현 대표의 표현이 참 절묘하고 좋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그래도 내가 모셨던 분이 이렇게 잘못됐을 때 응원의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용기는 없나요? 비박 어벤져스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을 팔지라도 말지. 그렇게 팔아놓고. 그러면 지금 배지를 떼든지. 부끄럽다. 배지 버린다면 나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못 버릴 거려? 못 버릴 거려? 못 버릴 거다. 저는 이제 진정한 의리라든지 신뢰가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은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정현 대표를 100번을 양보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의원이라면은 의원의 한 사람이라면 그래 새누리당 129명 중에서 1명 정도는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대표로서 나 못 물러난다 버티면서 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뭐 욕하고 버티고 있는 게 과연 이게 진짜 의리인가? 저는 뭐 김무성 대표도 야당에서는 막 뭐라고 많이 하던데 김무성 대표의 그 이야기가 와닿았어요. 대통령이 국민과 우리 당을 배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나서 내가 앞장서겠다. 이정현만큼이나 김무성이라는 사람도 뭐 자기 이제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정치적인 거 생명을 걸어가지고 박근혜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또 뭐 김무성 대표는 탄압이라고 할까요? 이 홀대를 당했다가라도 지난 대선에 이제 마지막에 총괄 선대 본부장 불러 나와가지고 그 야전 침대 짊어지고 그때부터 새누리당이 돌아간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대통령 1등 공신인데 저는 이정현의 의리와 김무성의 의리를 볼 때 지금은 김무성의 의리가 더 옳은 게 아닌가 특히 정치인이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 대의를 따를 수 있고 소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하는 지금 단계에서 김무성 대표가 선택한 길은 아마
친박 내에서 배신자라는 소리 아까 말한 대로 언제는 다 박근혜 팔아가지고 되더니 하는 그런 욕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그 대의를 따라서 했던 선택으로 보고요. 이정현 대표의 이제 막 우리 언론에서는 역대급 버티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대급이다. 예,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 일각에서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장세동 같다. 저렇게 많은 그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던 많은 남자들 중에서 저만큼의 소위 말해서 문고리 3방으로부터 근본 없는 놈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그 수모를 당하고, 사실은 약간 청와대에서 나올 때는 쫓겨나시 나왔잖아요. 예. 살아올 줄 몰랐지만. 그렇죠. 살아올 줄 몰랐지만 쫓겨나왔는데도 저런 식으로 의리를 소위지만 이제 버리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젠가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 많은 그 친박 의원들 대구 TK 지역에서 뽑아놨는데 한 사람의 역할도 못하는데 호남 출신의 이정현이 와서 저 정도로 보태주지 몰랐다 하는 평가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소위냐 대의냐 중에서는 이정현 대표는 인간적인 의리, 소위를 따르고 있다. 그거는 언젠가는 본인이 받아야 될 평가, 역사적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계진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통령을 팔았던 사람들은 그 소의도 없는 의원이라는 거죠. 한 1분만 주세요. 예. 예, 이정현, 김무성 두 분 얘기 나온 김에 저는 뭐 윤 실장님 얘기에 토달 생각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센서스 한번 하겠습니다. 인구 센서스. 인구 센서스. 예. 지금 대통령 물러나라에 사심이 없는 사람은 적어도 대선 불출마라도 선언한 김무성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심 없는 사람은? 그러면 이 순간에 국가 걱정하는 정치인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어보세요. 인구 센서스. 그 다음에 청와대 입성에 사심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오바마 이후에 트럼프 시대가 옵니다. 그에 대한 걱정 대비 민생, 경제, 외교, 안보, 실업 문제로 밤잠 안 오는 국회의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양심적,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정말 박근혜 욕할 수 있는 정치인 손 들어보세요. 욕할 자격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 저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죄인 여자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하자 이렇게 쓰죠. 이 중에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대통령 물론 잘못했습니다. 예. 국민의 저항 받습니다. 네. 정치권 이야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 당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면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인가 경향신문에서는 추미애 도대체 왜 이러냐. 이게 신문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미용을 위해서 국민 혈세를 2천억 원이나 이상 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국민은 일자리 잃고 희망 잃고 눈물로 밤을 지새게 생겼는데 대통령은 피부 건강을 위해서 미용을 위해서 온갖 주사를 맞으시고 온갖 영양주사를 국민 혈세로 썼다, 이런 것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신 1등이라고 한 분이, 부역자 집당의 당 대표를 지낸 분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과연 대통령을 이 지경이 되도록 막기는커녕 비호해온 부역자 정당이 석고 대제부터 하는 것이 순수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이른바 추미애 대표가 지적한 부역자 집단의 도움 없이는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추 대표 왜 이러나 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당대표의 이런 발언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과거 발언들, 문제가 됐던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얼마나 뻔뻔한지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이 제발 탄핵 한번 해봐라, 어디 할 테면 해봐라, 국민 상대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장기 공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박원순 시장이 살수차에 물 끊겠다가 아니라
청와대에 식수 끊겠다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드라마를 보며 쿨쿨 주무시고 반격을 결심하고 있는 대통령. 김병민 의원님, 예. 하나씩 지적을 해주시죠. 네, 뭐 지적할 게 너무 많아서 네.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픕니다. 그 아픈 마음이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 때문에 다쳤으면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달래주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게 제1야당의 모습이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나갖고 두들겨 맞아갖고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면은 엄마가 날 보다듬어 주겠거니 했는데 엄마가 한 대 더 때리면 진짜 그때는 울고 싶거든요. 예. 국민의 마음이 저는 지금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잘못된 팩트로 때리면 더 아프죠. 억울하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저는 야당 지지자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혀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은 그 100만 촛불 민심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100만 촛불 민심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사는 얘기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한 오판이거든요. 예.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마 내일자가 되게 되면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나오게 됩니다. 국민들이라고 주말에 어디 놀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이 해결을 못하니까 춥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촛불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1야당의 대표라면 국민 여러분들 고생 좀 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의도 정치권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탄핵도 발의를 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촛불 들고 더 이상 이 추운 겨울에 나오시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예. 일들을 찾아갈 텐데 지금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국민들의 마음들이 자꾸 떠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야당 실제 당 내에서도 불만들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당 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이 축구로 치게 되면은 게임 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혼자서 공가지고 공격수도 했다가 수비수도 했다가 왔다 갔다 다 하게 되면 경기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공격수의 역할을 할 사람과 수비수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 중간에서 게임 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추미애 대표가 가장 전방에 나서 갖고서는 혼자 계속 볼을 차는데 그 볼은 계속 똥볼을 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비판에 직면돼 있는 추미애 대표가 본인의 행동들을 바꾸게 될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바꾸게 된다라면은 저는 당 내부에서부터 벌써 이제 불만의 소지들이 터져나올 뭐 하나씩 짚어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을 위해서 국민 열세 2천억 원 이상을 썼다라고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밝혔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왜 그런 거짓 발언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사제 2천만 원 어치를 추미애 대표가 착각한 것 같다라는 당내의 석연찮은 변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서 정성희 위원님, 중앙일보 사설에서 적나라하게 썼습니다. 치매 환자나 의식 미약의 상태의 노인도 아니고 추 대표가 판사 출신의 5선인 의원인 그가 2천만 원과 2천억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서 부역자 집단. 그렇죠. 지금 우리가 들어봤지만은 사실은 말을 실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이제 원고가 있는 것 같아요. 원고를 보면서 살짝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실수로 써줬거나 본인이 이제 잘못 읽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책임 있는 야당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또 한 번이라면 실수할 수도 있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그 판단 미스, 말 실수, 그다음에 계엄령 같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것까지만 한두 번이 아니죠. 뭐 같은 여자로서 저도 이런 말 해가지고 그렇지만 국민이 지금 박 대통령 하나라도 힘들어요. 예. 야당의 당대표까지 감당할 수준이 안 돼 있는데 왜 이러시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도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지금도 뭐 역대 대통령 지지율 사상 최저치 4%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야당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물러나야 된다는 거는 우리 사회의 진보, 중도, 보수, 물론 한 4% 정도는 대통령 지지하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합의된 의견이에요. 이걸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를 이제 같이 아우를 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어떤 면에서는 이계진 의원님하고 추미애 대표 이야기가 일맥상통한 게 있어요. 김무성 너는 무슨 자격 있냐, 니들은 빠져라. 아니 근데 비박이 빠지면은 1차적으로 탄핵 자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추 대표가 과연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저는 안 하고 싶어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탄핵을. 이분이 말은 되게 세지만은 탄핵에 대해서도 주춤주춤 거린 게 이분이었고 총리권에 대해 가지고도 한다 안 한다 명확하게 자른 것도 아니고 저 23일 행사에서도
국민총리가 돼야지 됩니다. 이 국민총리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예. 모르겠고 자기의 확실한 이제 스탠스가 없기 때문에 말만 이제 엄청나게 세지는 거거든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정현 대표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 추미애 대표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야당에서도 내부에서 부글부글한데 또 이게 대표를 이게 어떻게 하면은 분위기 안 좋을까봐 그러는데 제가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를 보다가 되게 안 좋은 구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추 대표 측에서는 SNS 반응은 괜찮다라고 했다. 이게 혹시 내 욕먹는 걸 알면서 괜히 이게 너무 꿀릴까봐 이렇게 좀 한 거면은 이제 좀 센 척, 배에 힘주는 척 하는 거면은 예.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면은요. 예. 뭐 야당의 미래가 민주당의 미래가 어둡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반응 한번 보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이딴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가 당대표 됐을 때 실수할 거다. 똥볼 많이 찰 거다라고 했는데 내가 점쟁이가 됐다. 예, 이 품격 있는 뉴스쇼니까 저는 추미애 대표의 그 2천억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과장된 얘기의 분위기에 하다 보니까 그랬지 2천억 원을 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똥볼에 관해서는 똥볼을 이해하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별 효험도 없이 뻥뻥 내지르는 축구장에서 동네 축구에서 하는 소리죠. 근데 정말 그런 분위기 그 박지원 대표가 상당히 그 재밌는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그거는 진정성에 있어서 실수일 거다. 그 말 한마디는 해주고 싶네요. 예.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와 새누리당의 이른바 비박 의원들을 향해서 부역자 집단의 도움을 구걸하지 않겠다. 깊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깊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최초로 우리 선배님의 발언과 반박을 좀 하겠는데 이 칼럼. 혹시 추미애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좀 전 윤 전 실장께서 살짝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새누리당의 탄핵에 동조하는 비박계와의 어떤 연대까지 추미애 대표가 자극하고 걷어차는 이런 발언들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추 대표가 탄핵을 하지 않고 이 촛불 국면을 계속해서 즐기고 싶은 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의심을 살 수 있죠. 네. 이 시국을 마무리할 의지가 없는 건 아닌가. 지난 4일날 그 대통령이 제 2차 대국민 담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 끝나자마자 추미애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갔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은 맹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 14일이었죠. 그러니까 촛불 집회 그 열기를 보고 14일날 갑자기 자기 혼자 영수회담을 제안합니다. 아무도 그런 권한을 준 적 없고 저희들은 뭐 야권 지지자들도 그렇고 아무도 추미애 대표가 박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서 무엇인가를 단판 짓기를 원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야권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박지원 대표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결국은 이게 또 다시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말 그대로 똥볼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되지 않는 발언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말실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연속이 되고 있는 건데요. 추미애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 자체를 계속 즐기면서 끌고 가려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뭐 탄핵이 돼도 좋고 또 안 돼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만만치 않게 추미애 대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기진 선배님. 추미애 대표가 이 상황을 즐기거나 또는 탄핵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저는 보지 않고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수권하고 싶을 테죠. 그런데 통섭해서 이 상황을 보고 처리할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정치공학적으로 민주당의 상황 하나지만 좀 얘기를 드리면요.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근데 탄핵 국면으로 가게 되면서 조금 전에 갤럽 여론조사 보셨겠지만 새누리당이 새누리당 역사상 최초로 12% 지지율을 기록합니다. 3당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이 상태의 새누리당 지지율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전부 새로운 신보수정당의 가치를 갖고 제사지대에 뛰쳐나오고요. 여기에서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새롭게 정당이 막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한 제3지대의 깃발들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면 민주당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혹시나 고려해갖고 추미애 대표가 자꾸 탄핵을 주저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목적이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목적으로 갖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다 안다니까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정 정상화와 잘못되어 있는 정치의 복원, 회복을 목적으로 두고 움직이게 되면은 국민이 알아서 표 줍니다. 예. 그게 초등학생이 보기에도 티나는 정도로 정치를 하게 된다면은 국민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잠시만요. 여기서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 한마디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하고의 연대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이죠. 패권주의자들 제외한 건전 세력들이 민주적 사고를 가진 건전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1등하는 사람 뽑아서 같이 밀어야 되고 또 과거처럼 한 사람이 권력 집중되는 현재의 제왕적 권력 구조가 아닌 예. 서로 권력을 나누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은 뭐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집권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권 입장에서도 우리가 위기지만은 어떻게 좀 탈바꿈을 해가지고 재집권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나쁜 거 아니죠. 정치 집단의 목적은 수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민심과 맞춰져가지고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이것만 앞세우면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의 예를 들고 싶은데 우리 장세동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김용갑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른바 꼴통 보수로 불린데도 진보 진영에서도 저 사람의 진정성 인정받는다. 김용갑 민정수석이 87년 6월에 그 잠행을 하고 여기 광화문 돌아다니며 집회 구경하고 최루탄 마시고 전두환 대통령이 계엄 준비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각하 민심을 못 이깁니다. 계엄은 아니고 직선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그래 그걸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설득을 해서 받아들였고 그건 이제 야권 지지층들은 참 뼈아픈 지점이지만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민정당이 이긴 거예요. 예. 지금은 장세동만 횡행하고 김용갑은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지금 얘기했지만 어저께 인터뷰에서 나온 것은 김무성 대표가 지금 이제 탄핵 연판장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40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고 그러죠. 그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지금 29명만 넘어오면 탄핵이 가결이 되는데 40명이면 현재 당장 탄핵을 해도 좀 통과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3지대에서 친문, 친박만 빼놓고는 제3지대에서 일종의 새로운 어떤 정계 개편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 대선을 위해서 후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인이 킹메이커로 이제 나선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얘기 아까 똥볼 차는 거 그런 얘기 헛발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계시 국민들은 그래 지금 박 대통령이 정말 잘못하지만 민주당 너희들이 하는 것도 보면은 지금 믿음이 안 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김무성 대표가 이게 지금 친문,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을 가지고 하는 정치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광고 보고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갤럽 조사 결과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더 떨어진 겁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사상 최대 촛불 집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